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년에 금이 더 오를까가 아니라 누가 어떤 이유로 어떤 속도로 금을 사들이고 있는가입니다. 그 답의 중심에 중국 인민은행이 있습니다. 인민은행은 2025년 11월 말 기준 금 보유량을 약 7,042만 온스로 공개했고 전월 대비 3만 온스가 추가됐습니다. 이로써 13개월 연속 순매입 흐름이 이어졌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숫자만 보면 3만 온스는 미미한데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은행 매입에서 월간 증가분은 전술이고 연속성은 전략입니다. 13개월 연속이라는 문장은 시장에 중국은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달러 자산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준비 자산의 구성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비중입니다. 금 보유 비중이 외환 보유액 대비 9%대 약 9.28%로 올라섰다는 언급이 나옵니다. 외환 보유액 총량이 커질수록 비중 1% TP의 의미는 커집니다. 실제로 중국의 외환 보유액은 2025년 11월 말 기준 3조 3,464억 달러 수준으로 발표됐습니다. 즉, 금의 절대량 증가와 외환 자산 구조에서 금의 비중 상승 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은 이 지점에서 프레이밍이 바뀝니다. 금은 더 이상 단순한 인플레이션 해지나 안전자산이 아니라 지정학 제재, 결제질서 변화가 만드는 준비자산 재편의 수혜 자산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맥락은 르터스의 분석에서도 반복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외환자산 동결 사례가 준비자산 전략에 충격을 줬고 중국이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금을 구조적으로 늘리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서 투자자가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는 중국이 금을 많이 샀다가 아니라 중국이 아직도 충분히 사지 못했다입니다. 글로벌 평균 대비 중국의 금 비중은 여전히 낮다고 평가되고 일부 분석에서는 중국이 위상에 걸맞은 준비자산 구성을 만들려면 최소 5,000톤 수준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이 논리의 함의는 명확합니다. 중국이 방향을 틀어버린 것이 아니라면 금 가격이 높은 구간에서도 완급 조절일 뿐 종료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가격 측면에서 2025년 금 시장은 이미 구조적 강세를 확인했습니다. 르터스에 따르면 2025년 12월 12일 기준 현물금은 온스당 약 2.86달러 수준에서 거래되며 7주 고점 부근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2025년 10월에는 금 가격이 4,300달러대 후반, 약 4,081달러 부근기까지 치솟은 뒤 조정과 재안정을 거쳤다는 경고성 진단도 나왔습니다. 즉, 급등 후 붕괴가 아니라 급등 후 재정렬의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 투자자 관점으로 번역해보면 이 구간의 금은 모멘텀 자산이면서 동시에 정책 지정학 프리미엄을 먹는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급등 신호만 보고 추격 매수주의 공포 매도를 반복하면 손익이 흔들리고 반대로 중앙은행 수요와 실질 금리 달러 흐름을 함께 보면서 비중 관리로 접근하면 성과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금 강세의 큰 축은 미국 금리 경로와 달러의 방향성입니다. 르터스 기사에서도 시장이 내년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고 달러 약세가 금을 지지하고 있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앙은행 수요가 붙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금은 경기 사이클의 상승 구간뿐 아니라 불확실성 구간에서도 하반기 단단해지는 특성이 강해집니다. 다시 말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이 올라서 비싸다가 아니라 금이 비싸도 사는 주체가 존재한다는 구조를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핵심을 세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첫째, 중국 인민은행의 13개월 연속 매입은 수익률이 아니라 준비자산 질서 변화에 대한 베팅이다. 둘째, 외환 보유액 대비 금 비중이 상승하는 흐름은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중장기 자산 배분의 이동을 의미한다. 셋째, 현물금이 사이던 200하사엔니심 300달러대에 안착하는 구간에서도 중앙은행 수요가 유지된다면 가격의 바닥은 과거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왜 중앙은행들이 지금 금을 사는가를 지정학, 부채, 탈환제, 탈달러, 실질금리라는 4개의 엔진으로 분해하고 2026년까지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어떤 지표를 체크해야 한국 금값까지 실전적으로 연결되는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금 가격을 장기적으로 움직이는 힘은 차트 위에 있는 캔들이 아니라 그 뒤에서 조용히 작동하는 구조적 동인입니다. 특히 최근 2부 3년간의 금 상승 국면은 과거와 분명히 다릅니다. 이전 사이클이 민간 투자자와 ETF 자금 유입 중심이었다면 이번 사이클의 주연은 단연 중앙은행입니다. 그리고 중앙은행들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 금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통화 질서의 보험으로 성격이 바뀝니다. 첫 번째 엔진은 지정학 리스크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대러 제재는 금융 시스템의 중립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외환 보유액이 정치적 판단에 의해 동결될 수 있다는 사실은 모든 중앙은행에게 어떤 자산이 진정한 준비 자산인가 라는 고민을 안겼습니다. 달러, 유로, 엔화 모두 금융 시스템 안에 존재하는 자산인 반면 금은 시스템 밖의 실물 자산입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충돌이 장기화될수록 금의 전략적 가치는 커집니다. 중국뿐 아니라 터키, 인도, 중동 국가들이 금 매입을 늘린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엔진은 탈달러화입니다. 탈달러는 달러를 당장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달러 의존도를 낮추는 과정입니다. 글로벌 결제에서 달러 비중이 여전히 압도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준비자산 포트폴리오에서는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특히 미국과 전략적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일수록 달러 비중을 줄이고 금과 비서방 통화를 늘리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중국 인민은행의 행보는 이 흐름의 가장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중요한 점은 탈달러가 단기간에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10년 단위로 진행되는 구조적 변화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변화의 국면에서는 금 가격의 저점이 과거보다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엔진은 미국의 부채입니다. 미국 연방정부 부채는 이미 34조 달러를 넘어섰고 이자 비용만으로도 연간 수천억 달러가 소요되는 구조에 들어섰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통화 정책의 선택지를 제한하는 요인입니다. 높은 부채는 장기적으로 금리의 구조적 하락 압력을 만들고 실질금리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역사적으로 실질금리가 하락하거나 마이너스 영역에 머무를 때 금은 가장 안정적인 수혜 자산이었습니다. 중앙은행 입장에서 보면 이런 환경에서는 국채 비중을 더 늘리는 것이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은 수익을 내는 자산이 아니라 위험을 줄이는 자산으로 다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 엔진은 실질금리와 통화 정책의 전환 가능성입니다. 현재 시장은 미국 연준이 향후 몇 년간 공격적인 긴축을 반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점차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 둔화 신호가 누적될 경우 정책 선택지는 결국 금리 인하 또는 완화적 스탠스로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과정에서 명목금리보다 물가 기대가 더 빨리 움직이면 실질 금리는 다시 하락 압력을 받게 됩니다. 금은 이 구간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산입니다. 특히 중앙은행 수요가 이미 깔려 있는 상황에서는 실질 금리 하락이 곧바로 가격 조정으로 이어지지 않고 가격 유지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가격 전망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현재 국제 금 가격이 4,000달러 이상에서 움직이는 상황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미 너무 오른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대 가격이 아니라 수요의 성격입니다. 중앙은행 수요는 단기 차익을 노리지 않습니다. 가격이 2,000달러일 때도 샀고 3,000달러일 때도 샀으며 4,000달러 구간에서도 매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는 금 가격의 하방 경직성을 강화하는 요인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처럼 급락 후 장기 횡보로 이어지는 패턴을 기대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세계금협회가 2026년까지도 금 가격의 구조적 지지를 언급하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습니다. 성장 둔화, 금리 인하 가능성, 중앙은행 수요라는 세 가지 축이 동시에 존재하는 환경은 과거에도 흔치 않았습니다. 중국 증권계에서 내년 금 목표가를 온스당 4.8달러로 제시하는 것도 과장이 아니라 이 구조를 반영한 수치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투자자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국제 금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환율과 결합해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거나 하락할 경우 국제 금 상승분이 국내 금 가격에 100%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글로벌 불안이 커지면서 달러 강세와 금 강세가 동시에 나타나면 국내 금 가격은 체감적으로 더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투자자는 항상 국제 금X 환율이라는 이중 구조를 함께 봐야 합니다. 실전 전략으로 번역하면 금을 단기 트레이딩 자산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포트폴리오의 축으로 설정하고 비중을 관리하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중앙은행이 금을 줄이지 않는 한 금은 더 이상 과거처럼 한 사이클이 끝나면 잊히는 자산이 아닙니다. 저는 이 국면을 금의 재정의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안전자산을 넘어 통화 질서 변화의 직접적인 수혜 자산으로 위치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구조가 실제로 개인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특히 한국금투자와 KRX 금시장, 실물금, 금 ETF 선택에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구체적인 시나리오로 풀어가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한국 투자자의 언어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국제 금값이 4,000달러를 넘어선 지금 한국 투자자에게 가장 위험한 질문은 지금이라도 사야 할까? 이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어떤 구조로, 어느 비중으로, 어떤 수단을 통해 가져갈 것인가? 입니다. 한국 금 투자는 국제 금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환율이라는 한 겹의 필터를 통과합니다. 국제금은 달러로 거래되고 한국 금값은 그 달러 가격을 원화로 환산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금 투자 성과의 절반은 금 가격이 아니라 환율에서 결정됩니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같은 금을 들고도 성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환율부터 보겠습니다. 최근 수년간 원달러 환율은 단순한 경기 변수라기보다 지정학과 자본 이동의 함수로 움직였습니다. 글로벌 불안이 커질수록 달러는 강해지고 이때 금과 달러가 동시에 오르는 구간이 나타납니다. 이 조합은 한국 금 투자자에게 가장 체감도가 큰 국면입니다. 국제 금이 오르고 환율까지 오르면 국내 금값은 2배로 반응합니다. 반대로 글로벌 리스크가 완화되고 달러가 약세로 돌아설 경우 국제 금이 오르더라도 국내 체감 상승률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투자자에게 금 투자는 금 전망이 아니라 금 X 환율 시나리오로 접근해야 합니다. 다음은 투자 수단입니다. 한국에서 금에 접근하는 대표적인 경로는 4가지입니다. KRX 금시장, 실물금, 금 ETF, 그리고 금 관련 파생 상품입니다. 이 중 장기 보유 관점에서 현실적인 선택지는 앞의 3가지입니다. 먼저 KRX 금시장은 한국 투자자에게 가장 효율적인 제도권 금 투자 수단입니다. 부가가치세가 없고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실물 인출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유동성은 국제 시장에 비해 제한적이고 가격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KRX금은 핵심 보유 자산으로 적합하지만 단기 매매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물금입니다. 실물금의 장점은 단순합니다. 시스템 리스크가 극단적으로 커질 경우에도 최후의 자산으로 기능한다는 점입니다. 중앙은행이 금을 사는 이유와 가장 가까운 선택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물금은 매입 시 부가세, 보관 비용, 매도 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실물금은 투자 자산이라기보다 보험성 자산으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전체 자산의 일부를 장기적으로 묻어두는 성격입니다. 세 번째는 금 ETF입니다. 금 ETF의 장점은 유동성과 접근성입니다. 해외 ETF의 경우
국제 금 가격을 가장 직관적으로 추종합니다. 다만 환율 변동이 그대로 반영되고 운용 보수와 추적 오차가 존재합니다. 또한 ETF는 금융 시스템 안의 자산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금을 보유하는 논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ETF는 비중 조절과 유동성 관리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를 택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 투자자에게 가장 안정적인 구조는 KRX 금을 중심으로 하되 ETF로 유동성을 확보하고 실물금으로 보험을 거는 삼각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전체 금융자산의 10배인 1.5%를 금으로 가져간다고 가정할 때 KRX 금 50범 60%, 금 ETF 30센 34%, 실물금 10% 내외의 조합은 충분히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개인의 위험 성향과 자산 규모에 따라 조정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타이밍 문제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 가격에서 들어가도 되느냐를 묻습니다. 그러나 중앙은행 수요가 가격의 하방을 받치고 있는 구조에서는 완벽한 저점을 기다리는 전략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분할 접근이 합리적입니다. 가격이 조정될 때마다 비중을 늘리고 급등 시에는 추가 매수를 멈추는 방식입니다. 금은 주식처럼 폭발적인 성장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타이밍보다 구조와 비중이 더 중요합니다. 또한 한국 투자자는 금을 단독으로 보지 말고 주식과 채권, 현금과의 관계 속에서 봐야 합니다. 금은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극대화하기보다는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글로벌 주식이 흔들릴 때 금은 심리적 안전판 역할을 합니다. 이 기능은 숫자로 환산하기 어렵지만 장기 투자에서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지정학 리스크가 완화되지 않는 시나리오에서는 중앙은행 수요가 유지되며 금의 하방은 단단해집니다. 이 경우 금은 고점에서 횡보하더라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둘째, 글로벌 경기 둔화와 함께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는 시나리오에서는 금은 추가적인 상방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때 4,500달러, 5,000달러라는 숫자는 단순한 목표가가 아니라 새로운 기준선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셋째, 만약 글로벌 리스크가 급격히 해소되고 달러가 빠르게 약세로 전환되는 경우 국제금은 강세를 유지하더라도 한국 금값의 상승 체감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환율 해지 관점에서 ETF 비중 조절이 필요해집니다. 결국 결론은 명확합니다. 지금의 금시장은 과거처럼 한두 번의 뉴스로 끝나는 랠리가 아닙니다. 중앙은행이 금을 준비 자산의 핵심으로 재정의하는 과정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개인 투자자가 할 일은 예측이 아니라 구조 설계입니다. 금을 얼마에 샀느냐보다 어떤 자산으로, 어떤 비중으로 얼마나 오래 가져가느냐가 성과를 결정합니다. 저는 한국 투자자에게 금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금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익을 내는 자산일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위기에서 살아남게 해주는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이 역할을 이해하는 순간 금 투자는 더 이상 불안한 추격 매수가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단단하게 만드는 전략적 선택이 됩니다.